제가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까지 저는 제가 본 것을 끝까지 사람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제가 그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지금은 부산을 떠나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당시 나이는 43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예전에 일했던 그 저택과 관련된 오래된 지역 게시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사진 속 대문과 돌담을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집 밤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집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서 누군가 계속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언덕 쪽이었고 오래된 부촌 사이에 커다란 단독주택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변이 밝고 건물이 빽빽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 끝이 그대로 어두워졌고 언덕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은 일반적인 가정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낮은 돌담이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철제 대문 안쪽에는 오래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 몇 그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가지가 지붕 가까이까지 뻗어 있어서 오후만 되어도 집 뒤편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집주인은 70이 넘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간단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집을 좋아했습니다. 넓고 조용했고 집주인 부부도 처음에는 저에게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특히 집주인 할머니는 말수가 적기는 했지만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4시쯤이면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조금씩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예전에 쓰던 방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창고처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낡은 장롱과 상자들이 있었고 오래된 이불 몇 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닫혀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분명히 닫아놓는데 다음 날 올라가 보면 다시 손바닥 하나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닫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날 정도로 걸쇠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올라갔습니다. 문은 또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문은 뒤틀릴 수도 있고 오래된 집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방 안쪽에서 아주 약하게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비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자도 하나씩 확인했지만 비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냄새는 방 안쪽에서 더 강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방 한가운데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만큼은 분명히 누군가 방금 이곳에 있었다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기 전 저는 집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2층 끝방은 요즘 아무도 안 쓰시죠?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왜요? 문이 자꾸 열려 있어서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방은 그냥 놔둬요. 제가 청소는 해야 하는데요.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집주인이라면 먼지가 쌓인 방을 청소해 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할머니는 오히려 그 방에 들어가지 말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뭐가 있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는 2층 올라가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제가 밤에 일할 일은 없잖아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색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방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의식하면 할수록 그 집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밤에 아래층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이면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자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정확히 2층 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렸습니다. 한 발, 잠시 멈춤, 또 한 발.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단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첫 번째 계단에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한 발만 내려놓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모님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방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두운 계단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현관문을 잠그는 집주인 할머니의 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잠그고 나서 열쇠를 2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늘 위에서 소리 들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귀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지나자 집주인 부부가 며칠 동안 지방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낮 동안만 와서 청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네. 혹시 며칠 동안 집에 혼자 있어야 할 일이 생겨도 2층 끝방은 열지 마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열게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네? 할머니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택에서 2층 끝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바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부르면 대답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습관 때문에 무심코 입을 열 뻔했습니다. 네, 사모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날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열지 마세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목 뒤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층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방 안쪽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바닥 하나 정도만 벌어져 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방 안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든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나? 저택은 오래된 집이었고 대문을 잠그고 들어왔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안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집주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잡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웃음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는 제가 계단을 내려갈수록 따라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한 계단 내려가면 뒤에서도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제가 두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면 뒤에서도 두 번 연속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가 자꾸 빠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뒤에서는 이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문까지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저는 골목 끝까지 걸어간 뒤에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의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끝방 창문이었습니다.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주인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오늘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2층 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목소리도 들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여자 목소리였습니까? 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저에게 사실 하나를 말해줬습니다. 그 방은 원래 그의 누나가 사용하던 방이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였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그 이후 거의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날 집주인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왜 일을 나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전날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였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에,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숙 씨도 들은 거네요. 그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집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전에 일했던 가정부가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날 2층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할머니는 1층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부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말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대답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것, 비누 냄새, 계단의 발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저는 집주인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의 누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날 가족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밤마다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주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두고 온 청소용품과 옷가지가 있으니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간 날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2층 끝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서 그 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아들도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집주인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는 제 물건을 포기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그 저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 일을 겪은 뒤부터 빈집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목소리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목소리가 낯선 목소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꿈을 꿉니다. 오래된 부산의 그 저택 복도를 혼자 걷는 꿈입니다. 복도 끝에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꿈속에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내려가도 현관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천천히 발소리가 따라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속삭입니다. 정수가.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그때마다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에서 깬 뒤에도 아주 희미하게 비누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저는 아직도 그날의 2층 복도를 떠올립니다. 사람 하나 없는 집, 열려있던 문, 그리고 제가 대답하지 않아서인지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것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일을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난 뒤 부산에서 다시는 가정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죽은 집이 무섭다기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 방식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이상한 일을 겪었지만 사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습니다. 마치 그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견디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산을 떠난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 저택에서 일하기 전에 그 집에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정숙 씨도 들었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려? 그 집에서 이름 부르는 소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분이 그 집에서 일했던 시기는 저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주인 부부가 지금보다 젊었고 죽은 딸도 아직 살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집의 2층 끝방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딸이 죽은 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도 밤마다 그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목소리인데 엄마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뒤 이야기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딸이 죽고 나서 더 심해졌어. 저는 사고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세한 경위까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딸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지 마.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은 2층 끝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들이 그 방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면 저는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말투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침하는 소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를 때의 억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은 정말 딸 한 명뿐인가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명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지어졌을 당시 집안일을 도와주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집안 사람들이 그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2층 끝방에서 밤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계속 제 이름을 불러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죽은 딸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정말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집에서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열린 문과 움직이는 커튼, 이상한 냄새, 계단에서 들려온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아직도 그 집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을 더 오래 기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익숙한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배우자가 부르는 소리, 친구가 멀리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런 목소리는 우리가 의심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누군가에게 같은 조언을 합니다. 빈집이나 오래된 건물인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배관이나 오래된 목재가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이상하게도 무서운 상황에 놓이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을지도 몰라. 그 생각들이 저를 계속 그 집 안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위험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저택을 본 것은 몇 년 뒤였습니다.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돌담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예전보다 주변 건물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담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철문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방 창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자라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량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정수가.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택의 대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시절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집주인, 가족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집주인 부부와 가족들, 그리고 당시 일하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가장 뒤쪽 2층 계단 입구에 희미하게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대할수록 사람의 형태가 분명해졌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곳은 2층 끝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날은 제가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방에서 비누 냄새를 맡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물론 사진 속 것이 사람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생긴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 방의 문은 사진 속에서도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꺼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저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부른 것인지 확인한 뒤에야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동이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얼굴, 익숙한 장소, 그것들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그 집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 오래된 저택의 복도가 꿈에 나타납니다. 저는 꿈속에서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려는 순간 2층 끝방에서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수가. 이번에는 제 이름 뒤에 아무 말도 붙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소리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정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뒤에도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기억에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문을 확인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런 습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서 있었던 일도 이제는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에 사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며칠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숙소는 예전에 살던 곳과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의 작은 방이었고 창밖으로는 도로가 보였습니다. 밤에도 자동차가 다녔고 주변에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혼자 부산에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정수가.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불빛을 켰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욕실 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잠시 후 똑! 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 냄새였습니다. 그 집의 2층 끝방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호텔이나 오래된 건물에서는 배수구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비누 냄새 역시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철컥.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철컥.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몇 초 동안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 집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한 번. 그리고 다시. 문 좀 열어줘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2층 복도, 열린 문, 계단의 발소리, 그리고 그날 집주인 아들이 했던 말.
혹시 목소리도 들었습니까? 저는 문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 밖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후.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소리가 정말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라면 왜 문 밖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가 간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문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친척은 곧바로 잠에서 깬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문 열지 마. 경찰 부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에서 떨어져 침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몇 분 뒤 건물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경찰 2명과 건물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특별한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꿈에서 깬 직후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확인했습니다. 손잡이가 밖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럼 안전을 위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작은 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젖은 신발을 신고 서 있었던 것처럼 바닥에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산의 그 저택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단순히 한 집의 이상한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항상 같았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가 믿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끝까지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가 들리면 항상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거기 계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집에 없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이 부르는 목소리, 남편이 부르는 목소리, 어머니가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은 갑자기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집 밖에서도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피했습니다.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더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상태가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저에게 그 집이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층 끝방에서 실제로 무엇이 들렸는지, 사진 속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제가 들었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귀신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뒤에도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현관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바로 문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나는지 듣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냉장고 소리일 때도 있고 배관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웃습니다. 아직도 겁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누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날 제가 2층 끝방 앞에서 대답했다면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정말 제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제가 대답하는 순간부터 그 목소리가 아, 제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을까? 그 질문에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답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오래된 집은 벽과 문만 낡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기고 지나간 기억까지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부산의 그 저택을 떠난 지도 이제 아주 오래됐습니다. 집주인 부부도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 집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철거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괜히 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바란다면 그 집에서 밤늦게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제때 문을 닫고 불을 켜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유를 찾으려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사람일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만 더 용감했다면, 조금만 더 호기심이 많았다면 그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의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목소리가 아무리 다급하게 나를 부르더라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그게 제가 그 집에서 배운 가장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공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위험은 때때로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누군가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대부분의 소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건물의 소리일 수도 있고, 멀리 지나가는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상한 소리가 반복되고 사람이 없어야 할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기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산의 오래된 저택, 2층 복도 끝에 있던 낡은 문, 그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비누 냄새, 그리고 아무도 없어야 했던 집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정수가. 그리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때의 복도와 계단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저 문 하나입니다. 닫혀 있어야 했던 문, 아무도 열지 않았어야 했던 문. 그런데 제가 떠난 뒤에도 그 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금씩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이 왜 항상 조금씩 열려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드나들었다면 바닥에 흔적이 남아야 했고,
바람 때문이었다면 어느 날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동안 그 문은 한 번도 정상적으로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그 집을 떠난 뒤에도 그분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공포는 흐려집니다. 그때의 소리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얼굴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있었던 일만큼은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들었던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정수가.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가 저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소리가 이상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투와 억양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간격, 단어 끝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집주인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정숙 씨 왔어요?" 라고 했고, 일이 끝나면 "조심해서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2층에서 들린 목소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날 그 목소리는 할머니가 평소 저를 부르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정숙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부터 정수가라고 했습니다.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나 사용할 법한 말투였습니다. 그때는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공포를 겪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떻게 제가 익숙하게 느끼는 목소리를 골랐던 걸까요? 물론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을 겪은 뒤 기억을 자기 방식대로 다시 구성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들은 소리가 정말 사람 목소리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집의 구조상 다른 방에서 나온 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된 배관이나 바람 때문에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제가 심하게 피곤했기 때문에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가능성을 전부 인정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설명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목소리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너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특히 비누 냄새는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오래된 비누 냄새였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향이 강한 비누와 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사용하던 비누와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희미하지만 한 번 맡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 오래된 비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고 장롱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했던 것은 냄새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전혀 나지 않았고, 어떤 날에는 방 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서웠던 날에는 그 냄새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집주인 부부가 지방에 가 있었고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냄새는 분명히 2층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까지 갔는데 문을 열기 직전에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겁먹는 것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2층을 바라봤습니다. 끝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쪽으로 아주 얇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방에는 전등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의 불은 제가 모두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로 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노란빛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가까이 갈수록 빛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랍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달칵, 잠시 뒤 달칵.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열지 마세요. 저는 손을 뗐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그 말에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야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살짝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뒤에서 무엇인가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을 떠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집주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그 방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빛도 봤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빛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겨우 대답하자 할머니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 방의 불은 오래전에 끊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날의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복도 끝에는 희미한 노란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빛인지 그림자인지는 지금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은 낮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 끝방 앞쪽에만 이상하게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서 있어서 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워했던 것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모른 척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 집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을 시작하는 것. 저는 그 집을 떠난 뒤 오랫동안 그것을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제가 혼자 이상한 일을 겪도록 내버려뒀을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억은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분은 평생 그 집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무서웠던 기억 속에도 결국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고, 누나를 잃은 남동생이 있었고,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집에서 가장 오래 갇혀 있던 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날 이후 누구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무섭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난 날, 대문을 닫고 골목으로 내려가던 순간 2층 창문에서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 안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그 집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저를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을까? 대답해달라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자신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일까?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착각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열려 있어서는 안 되는 문이 열려 있었고 불이 없어야 하는 방에서 빛을 보았고 아무도 없어야 하는 창문 뒤에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습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몇 초 기다립니다. 다시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부른 것이라면 그 사람이 직접 제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 없는데도 나를 알고 있는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부산의 그 저택에서 제가 끝내 열지 않았던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문은 닫힌 채로 두는 것이 그 안에 남겨진 사람과 밖에 남은 사람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아주 늦은 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아주 희미한 비누 냄새를 맡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멀리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까 봐. 정수가 그 한마디가 다시 들려올까 봐. 그리고 만약 언젠가 정말 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번에도 저는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불을 켜고 문을 잠그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그 오래된 부산의 저택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소리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는 우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저는 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그 집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의 작은 중고가게에서 낡은 책장을 하나 샀습니다. 책장 안쪽을 닦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넣어둔 듯한 얇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낡고 빛이 발해 있었고 인물들의 얼굴도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부산에서 일했던 그 저택의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같은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같은 집이었습니다. 같은 정원이었고 같은 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집 옆쪽에 서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이름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전에 그 집에서 사라졌다는 가정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비누 냄새, 열린 문, 밤마다 들렸던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진이 어떻게 제가 산 책장 안에 들어 있었을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사진이 왜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 사진을 넣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정말 그 가정부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집의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는 남아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집이 철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없어졌고 사람들도 떠났고 그 방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현관문 손잡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철컥. 이번에는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사진 속 여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오래전에 그 집에서 일했다는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때 왜 문을 안 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 서서 제가 들었던 목소리들은 저를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들었던 말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누군가는 대답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어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문 밖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열게요.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건물 전체를 확인했지만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밖 바닥에서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비누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손바닥만 한 비누를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겪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누 냄새도 나지 않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2층 끝방의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가구와 먼지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설명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충분한 경고를 받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지 말라는 말, 밤에는 2층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 목소리에 대답하지 말라는 말. 그때는 그런 말을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귀신에 관한 것이었든 오래된 집의 사고에 관한 것이었든
혹은 단순히 가족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기억에 관한 것이었든 결과적으로 그 경고는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과 실제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확인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구조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인기척이 난다면 혼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전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제가 느꼈던 공포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날의 냄새도, 소리도, 떨리던 손도,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시간도 모두 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공포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끝내 존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 것. 저에게 부산의 그 저택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이 예전에 어떤 집이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장소가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떠나고 건물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아직도 그 오래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집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왜 계속 남았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하필 가장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을까요? 저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합니다. 그 집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선택을, 문을 열지 않았던 것, 대답하지 않았던 것,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면 저는 불을 끄기 전에 현관을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정말 가끔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잠시 멈춥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다시 걸어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굳이 알아내지 않습니다. 모든 소리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문은 닫힌 채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기억은 굳이 다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부산의 그 저택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그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래된 돌담, 녹슨 철문, 나무 사이로 보이던 2층 창문, 그리고 그 창문 뒤에 서 있던 검은 실루엣. 제가 차를 출발시키기 직전 그 실루엣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몰고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았을 겁니다. 어떤 장소는 떠난 뒤에도 마음속에 남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도 저는 그 집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귀신이었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그 집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기억이었든 사람의 착각이었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든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저는 그날의 목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수가 그 목소리를 떠올려도 이제는 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산의 그 오래된 저택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방도, 그 문도, 그 계단도, 그 창문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먼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혼자 확인하지 않을 것, 무엇보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을 것. 저는 예전에는 두려움을 약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제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 문을 열었다면,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알지 못해서 다행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끝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순간은 그 오래된 저택의 대문을 닫고 뒤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혹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단지 그렇게 들리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2층 끝방에서 저를 부르던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문이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치 바로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들렸던 한마디. 정수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왔던 긴 침묵.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정말 하나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여자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목소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목소리들이 항상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누군가가.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쉽게 판단했을 겁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신고해야 한다고.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는 사람의 판단을 느리게 만듭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집을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우연히 당시 집주인 아들의 연락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죽은 누나가 생전에 정말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을 때 저는 바로 본론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밤마다 누가 부른다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유를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누가 문 앞에 서 있어? 가족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가족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누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부르면 대답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자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목소리로 누가 나를 부르거든. 그 말을 들은 집주인 할머니는 딸에게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꿈일 뿐이라고. 그날 밤에는 방문을 잠그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죽은 딸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집주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날 밤에도 누나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머니가 누나 방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문을 잠그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누나는 문을 열었나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날 밤 실제로 누나가 들었던 목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 문 밖에서 불렀던 것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모두가 각자의 기억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죽었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충격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할머니만은 그날 이후 한 가지 행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2층 끝방의 문을 밤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닫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확인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에도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걸레를 들고 청소기를 밀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고 정원에서는 새가 울었고 주방에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달라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밤에도 작은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하지만 그 집에서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계단, 문, 발소리, 그리고 이름. 저는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보일 것 같았고, 뒤를 돌아보면 서 있을 것 같았고, 대답하면 바로 옆에서 말을 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집주인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마칠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 집을 철거하기 전에 2층 방을 정리했어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정리했죠. 뭐가 나왔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비누가 몇 개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누가 제가 맡았던 냄새와 같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층 끝방, 낡은 장롱, 먼지가 쌓인 바닥,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하게 선명했던 비누 냄새. 어쩌면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비누가 있었고, 오래된 집에서 소리가 났고,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그것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 비누 냄새가 제가 그 집을 떠난 뒤에도 다시 나타났는지, 왜 몇 년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같은 냄새를 맡았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는지, 이 세 가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의 저처럼 이상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과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몇 번이나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문이 오래돼서 열리는 것이라고, 냄새는 오래된 비누 때문이라고, 발소리는 집의 구조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는 피곤해서 잘못 들은 것이라고, 빛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창문 뒤의 사람은 나무 그림자라고, 하나씩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과 귀보다 제 머릿속의 설명을 더 믿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했습니다. 현실적인 설명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설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낯선 집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면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알리고 혼자 확인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 장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2층 끝방의 문을 열었다면 제가 보았을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가구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방에서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래전 그 저택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예전의 돌담도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은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던 복도, 발밑에서 삐걱거리던 오래된 마룻바닥, 끝방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냄새,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정수가. 이제는 그 목소리를 떠올려도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든 그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죽은 사람을 잊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남기겠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2층 끝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은 제가 닫아 놓아도 자주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밤에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을 때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사실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귀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착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나 낯선 장소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특히 아무도 없어야 하는 곳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안전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해야 한다면 혼자 확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복도가 떠오릅니다. 복도 끝에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가. 예전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겁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나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불을 끕니다. 문을 잠급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집에서 무엇이 저를 불렀는지,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왜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로.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다친 채로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은 채 사라지게 두어도 됩니다. 부산의 그 저택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용기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그날 저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잠시 멈춥니다. 저는 잠시 아픕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지, 사람의 발소리가 따라오는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돌아섭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제가 그 집을 떠난 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작은 습관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문을 여는 순간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믿고 싶을 때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대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